남자의 성욕은 어디까지일까요? 여자는 갱년기가 시작되면 성욕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남자들도 대개는 나이 들면서 성욕이 사그라드는데요. 안 그런 남자들도 꽤 많은가 봅니다. 60, 70, 80이 돼도 강철 하초를 자랑하는 노인들이 있다네요. 문제는 그 성욕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건데요. 욕구를 해결하려고 차마 못할 짓을 할 때 문제가 생기죠. 더구나 타인의 인권과 자존감을 해치면서 해결한다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죠. 의외로 우리 사회에는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간들인데요. 시작할까요? 대한민국 지도의 한 귀퉁이. 점 하나처럼 박혀있는 술렁마을은 언뜻 보기에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겹겹이 이어진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마을을 에워쌌고요. 그 사이를 비집고 흐르는 시냇물은 졸졸졸 정겨운 소리를 내죠. 마을의 낮은 야산에는 나지막한 밭대기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죠. 벼가 익어가는 계절이면 황금빛 물결이 너울거렸습니다. 바람이 실어 나르는 풀 내음과 흙 내음은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싱그러운 위로를 건네주죠. 이런 고요하고 한적한 풍경 속에서 술렁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세상의 모든 번잡함과 오염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별천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외양 속에는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고인 물이 썩기 시작하듯 좁고 폐쇄적인 공간이 주는 익숙함과 편안함은 때로는 잔혹하고 은밀한 병폐를 키워내기도 하니까요. 술렁마을의 그늘 속에는 마을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며 자신들만의 질서를 구축해 온 3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술렁골 우렁을 30년째 운영해온 80세의 천씨, 70세의 마씨, 그리고 60세의 추씨입니다. 이들은 이 마을의 경제를 아니 어쩌면 마을 사람들의 삶 자체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존재죠. 술렁골 우렁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가히 신화적인 성공 신화를 써 내려온 기업입니다. 30년 전 천씨가 낙향하면서 시작됐죠. 친척지간인 마씨, 추씨와 함께 작은 양식장부터 시작했죠. 처음에는 논두렁에 자풀을 뜯어 먹고 사는 마을 주민들 간식거리일 뿐이었죠. 그러나 천씨의 수완과 두부와 직원의 끈기는 결국 성공을 불러왔습니다. 우렁 양식부터 시작해 가공과 포장, 그리고 수도권 시장으로 직접 유통망까지 확보했죠. 술렁골 우렁은 그때부터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고요. 공장은 날마다 불이 꺼질 새가 없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돌아갔고요. 돈벌이가 되면서 공장은 점점 더 커졌고 술렁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몰려들었죠. 마을의 청장년층 대부분이 이 공장에서 일했으며 가족의 생계가 오롯이 우렁이라는 작은 생물에 달려 있었죠. 공장이 번창할수록 천씨, 마씨, 추씨는 마을에서 어딜 가나 왕 대접을 받았죠. 읍내나 면내에서도 칙사 대접을 받았고요. 어느덧 천씨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번뜩였죠. 그의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기에 누구도 감히 그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죠. 마씨는 허실실 웃는 인상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은근한 권위와 거만함이 깔려 있었죠. 그는 마을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며 천씨의 오른팔 역할을 했죠. 추씨는 그들 중 가장 젊었지만 젊은 패기와 함께 깐죽거리는 말투로 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면이 있었죠. 세 사람은 겉으로는 친척지간이라며 서로를 형님, 아우로 불렀지만 실상은 그들만의 철저한 위계질서 속에서 마을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죠. 청년 이장도 세 사람 말은 무조건 따라야 했죠. 마을 잔치나 면 단위 회의에서 이들은 늘 상석을 차지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면 주인은 굽신거리며 최고급 메뉴를 대접했고요. 경로당에서는 가장 따뜻한 윗목을 기꺼이 그들에게 내주었죠. 그들의 말은 곧 법이 되었고 그들의 기침 소리에도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이들에게 감히 맞서려 들지 않았죠. 그렇게 술렁마을의 권력은 지난 30년간 견고한 성처럼 세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하고 굳건한 권력의 성벽 아래 쓰러져가는 나약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올해 30살 된 송순애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 다른 세상을 살아야 했죠. 지능이 겨우 10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지적 장애인입니다. 어느덧 나이 30이지만 순애의 눈빛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처럼 맑았죠. 예쁘장한 얼굴로 가끔 보이는 미소는 천진난만하기까지 했죠.
사람들은 복잡한 계산과 속내를 주고받으며 살았지만 순애는 그저 눈앞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전부였죠. 10년 전 그녀의 유일한 울타리였던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순애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머나먼 미국에 사는 고모 한 분이 있기는 했지만 지척이 없으니 실질적인 도움은 줄 수 없었죠. 마을 할머니들은 순애를 불쌍하게 여겨 이따금 쌀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죠. 더 다행인 건 술렁골 우렁에서 허드렛 일을 맡겨 생계를 유지하게 해준 사실이죠. 순애에게 술렁골 우렁은 단순한 일터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졌어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또 단순 작업이라면 익숙한 숙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애는 할머니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따라했죠. 컨베이어 벨트로 빠르게 지나가는 세척된 우렁이 가운데 껍질이 깨졌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제법 잘 골라냈죠. 경력이 쌓이자 인제는 할머니들 못지않습니다. 그러나 지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순애는 할머니들 월급의 반밖에 못 받죠. 동작이 느릿느릿하고 어눌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러나 순애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냈죠. 술렁골 우렁이라는 보호막이 없으면 당장 내일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이 공장이 순애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고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그래서 순애는 천시와 마시 추시의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죠. 아무리 지적 장애가 있어도 마을의 실세이자 공장의 사장이며 부장인 그들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았으니까요. 순애는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늘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순애의 일상은 새 남자의 기분에 따라 출렁이는 갈대와도 같았죠. 그러나 5년 전 가을, 순애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청명한 하늘 아래 술렁 마을의 여느 평화로운 일요일이었죠. 공장은 주말이라 굳게 문이 닫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밭에서 마지막 작물을 거둬들이거나 한적한 평상을 차지하고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죠.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순애의 낡은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죠. 화면에 뜬 발신자는 추씨였습니다. 순애야, 오늘 일당 이틀치 쳐줄 테니 공장 창고로 와서 잡일 좀 도와다오. 추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걸걸하고 나직했습니다. 순애는 이틀치 일당이라는 말에 해맑게 웃었죠. 순애는 일주일 내내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일당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죠. 익숙한 공장 창고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마다 룰루랄라 콧노래가 내려앉았죠.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순애는 평소와 다르게 싸늘하고 적막한 공기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래된 기계기름 냄새가 유난히 코를 찔렀죠. 오늘따라 알 수 없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고립감이 갑자기 순애를 감쌌죠. 부장님, 저 왔어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안쪽을 향해 소리쳤죠. 그때였습니다. 창고 안쪽 그림자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추씨가 순애에게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죠. 우리 순애 왔냐? 추씨는 피식 웃으며 순애의 얇은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낮술에 취했는지 술 냄새가 확 풍겼죠. 순애는 영문도 모른 채 밀쳐졌죠. 쿵 소리와 함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놀란 순애는 눈물만 뚝뚝 흘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녀의 지능으로는 추씨의 돌변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추씨는 손가락질로 쌓아둔 포장 상자를 가리키며 올라가라고 명령했죠. 순애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왜 이러세요? 추씨는 느물느물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비둘기처럼 떨어대는 순애에게 짐승 같은 욕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순애는 온몸을 비틀며 저항했습니다. 순애의 찢어질 듯한 비명은 텅 빈 창고의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죠. 절규하는 순애의 여리디 어린 몸부림은 추씨의 광기 어린 힘을 이길 수 없었죠. 작은 꽃송이 같은 순애는 힘없는 약자에게 가해지는 악마의 폭력 앞에 맥없이 꺾여버렸죠.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드디어 끝나고 순애는 흐느끼는 몸으로 쭈그리고 앉아 있었죠. 망가진 인형처럼 바닥에 웅크린 그녀 위로 싸늘한 공기가 내려앉았고요. 추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바지춤을 올렸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순애의 머리 위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마치 품삯처럼 혹은 싸구려 몸값을 치르듯 무심하게 말입니다. 그러고는 싸늘하고 섬뜩한 목소리로 협박하기 시작했죠.
오늘 넌 여기 안 온 거다. 우린 오늘 만난 적 없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떠벌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너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 순애는 심한 몸떨림을 멈출 수 없었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목소리에 겨우 힘을 실어.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웅얼거렸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는 순애의 순수한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더러운 낙인이 되었죠. 그러나 10,000원짜리 지폐를 집어든 순간 순애는 잊고 있었던 과거가 떠올랐죠.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오늘처럼 남자의 몽둥이가 순애의 아랫마을 오솔길을 사정없이 파고든 건 처음입니다. 20살이 되던 해부터.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신 뒤부터. 마을에 이 남자 저 남자 이 어른 저 어른이 순애를 주물러 터뜨렸죠. 천씨와 마씨 추씨도 그래 왔었죠. 저항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순애를 자기들 맘대로 물고 빨며 자위하다가 더러운 액체를 배꼽 위로 질펀하게 싸질렀죠. 어떤 어른은 순애가 손으로 자기의 아랫마을 몽둥이를 만지게 했습니다. 저항하면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협박했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야. 오늘 추 부장처럼 말입니다. 순애는 그렇게 시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아랫마을이 찢어지는 고통과 수치심은 영원히 아물지 않을 깊은 상처였으니까요. 추 씨에게 성폭행을 제대로 당한 뒤부터 순애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죠. 그러나 10살 지능의 그녀에게는 이 모든 악행을 어딘가에 하소연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밤 공기만이 그녀의 흐느낌을 감싸줄 뿐이었죠. 며칠 뒤 늦은 저녁. 술렁골 우렁 구내식당. 모두 퇴근하고 천씨와 마씨, 추씨는 늦은 회의가 끝나고 늦은 저녁 겸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배달된 돼지국밥과 푸짐한 안주를 앞에 두고 막걸리잔과 소주잔을 부딪혔죠. 날이 갈수록 매출이 올라가니 셋 다 신났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추씨가 갑자기 영웅담 아닌 영웅담을 배설하기 시작했죠. 형님들, 요즘 마누라들은 뭐 그냥 식어 빠진 미역국 같지 않아요? 맛도 없고 밋밋하잖아요. 클클클. 근데 그 순애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대로 따먹었거든요. 클클클. 아주 싱싱한 굴비 한 마리를 건진 기분이더라고요. 그는 낄낄거리며 공장 창고에서 순애를 겁탈했던 일을 마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수처럼 자랑스레 늘어놓았죠. 귀가 솔깃해진 천씨와 마씨도 낯반대기에 묘한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번뜩이는 욕정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죠. 천씨는 무려 80세, 마씨는 70세. 두 노인은 이미 오랜 세월 늙어버린 마누라들 덕분에 성욕 따위는 잊고 산 지 오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독한 지루함과 시들해진 몸의 권태는 그들에게 성이라는 단어를 그저 먼 과거의 기억처럼 여기게 했죠. 그러나 10년 전부터 순애를 주물러 터뜨리며 배설의 황홀함을 가끔 맛봤죠. 짜릿했습니다. 늙은 마누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싱싱한 순애의 살냄새는 갓 짠 우유처럼 달짝지근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이상 진도는 안 나갔죠.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최소한의 양심이라. 그런데 추씨가 셋 중에 먼저 순애를 제대로 따먹어 추씨의 영웅담이 천씨와 마씨의 그릇된 욕망을 깨우고 말았죠. 잊고 지냈던 아랫도리 감각이 갑자기 살아났죠. 다음 날 밤. 다시 모인 세 인간 천씨, 마씨, 추씨. 술렁골 우렁의 사장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그들의 얼굴에는 어둡고 음침한 탐욕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세 노인은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둔 경영진처럼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추 부장 말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된 바에야 우리 셋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맛을 보면 되겠어. 천씨의 입에서 섬뜩한 선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선언 속에는 눈꽃만큼의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없었죠. 그렇게 세 사람의 작당은 정당한 사업 안건처럼 통과됐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공모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송순애는 그저 단순한 먹잇감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 거죠. 세 사람은 돌아가며 순애를 공장으로 부르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오늘은 마씨, 다음 주에는 천씨, 그 다음에는 추씨. 그렇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공장 창고나 인적이 드문 농기구 보관소 같은 곳에서 자신들의 더러운 욕정을 채웠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그들의 죄를 덮는 얇은 장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인간의 지독하고 비열한 성폭행과 강간은 무려 5년 동안 술렁마을의 추악한 그림자 속에서 끈질기게 이어졌죠. 순애에게 5년이라는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맑고 순진하던 눈빛은 점차 공허해졌고요. 해맑던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지쳐 보이는 그림자와 불안감만이 서려 있었죠. 순애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상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10살 지능밖에 안 되는 순애의 정신세계는 너무나 나약했죠. 세상에 이런 잔혹한 악위에 대처할 능력은 전혀 없었고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부모 잃고 막막할 때부터 자신을 보살펴준 마을 어른들이라는 그들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혼돈처럼 뒤섞여 입을 굳게 닫았죠. 게다가 발설하면 죽여버릴 거라는 협박은 쇠사슬처럼 그녀의 발목을 묶고 있죠. 그 섬뜩한 한마디는 5년 내내 순애의 귓가를 맴도는 지독한 주술과도 같았죠. 술렁골 우렁이 자신에게는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들의 말을 거역하고 공장에서 쫓겨나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애는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 남자의 은밀한 성놀이개로 전락해버렸죠. 어쨌거나 마을 사람들은 순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가끔 순애가 눈에 띄게 수척해 보이거나 이유 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죠. 그러나 세 인간의 늙은 마누라들은 눈치챘죠. 아내의 촉은 때로 귀신보다 무섭습니다. 영감탱이들이 팬티를 뒤집어 입거나 빨래통에 던져진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콘돔, 바지가랑이에 들러붙어 말라버린 달걀 흰자 같은 물질의 정체를 바로 알아봤죠. 더구나 일이 없는데도 공장에 다녀온다거나 심지어 핸드폰 통화 기록에 유난히 순애의 번호가 찍혀 있는 걸 모를 리 없었죠. 통화 기록과 남편들의 이유 없는 밤 외출 시간이 딱 맞아떨어졌으니까요. 그러나 마누라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혹여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까 싶어 전전긍긍할 뿐이었죠. 그 누구도 순애의 고통과 슬픔은 신경 쓰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이 마을의 실질적인 통치자인 세 남자의 심기를 건드려 좋을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추악한 비밀이 구름 속에 가려지던 어느 날, 미국에서 순애의 고모 송명회가 술렁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순애 부모의 장례식 치른 뒤 무려 10년 만입니다. 명혜는 오래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어렵게 버텨낸 끝에 최근에야 살만해졌고요. 그녀는 늘 마음 한구석에 혈육인 순애를 향한 미안함과 걱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65세인 명혜는 나이 들수록 혼자 남은 불쌍한 조카가 자꾸 눈에 밟혔죠. 최대한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고 얼마간의 돈을 보내며 마음을 전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순애의 휴대전화는 자주 꺼져 있었죠. 문득 한 달째 순애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핸드폰이 켜져 있을 때도 안 받기 일쑤였죠. 불길한 예감에 명혜는 비행기표를 끊어 곧장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술렁마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조카 순애의 얼굴을 떠올렸죠. 순애는 여전히 아이 같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을 반겨줄까? 세월의 흐름 속의 지능은 조금 더 나아졌을까? 가슴을 졸이며 술렁마을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저만치 순애가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죠. 명혜가 달려가 순애를 멈춰 세웠죠. 명혜의 눈에 비친 순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늘 해맑던 얼굴은 사라지고 축 늘어진 어깨와 초점 없는 눈빛. 순애의 모습에서 밝았던 조카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명혜는 순애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순애야? 고모야 고모. 왜 이렇게 수척해졌니? 어디 아프니? 명혜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순애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고모를 만난 반가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애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온갖 감정이 뒤섞인 눈물은 순애의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명혜는 술렁마을의 유일한 돼지갈비집에서 만난 고기를 시켰습니다. 그제야 순애가 만나게 먹으며 고모를 보고 웃었죠. 집에 돌아와 이런저런 얘기꽃을 피우다가 잘 준비를 했죠. 목욕하고 커다란 타올로 몸을 감싼 채 나오던 순애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득달같이 뛰어가 순애를 부축한 순간 명혜는 못 볼 걸 보고 말았죠.
순애의 양쪽 전무덤에 선명한 이빨 자국들. 이빨 자국은 배꼽 아래까지 이어졌고요. 너무 놀란 명예가 다그쳤죠. 순애야, 이게 대체 뭐야? 누가 이랬어? 어떤 놈이 이랬냐고? 누구야? 말 안 해? 그제야 순애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모품에서 울었을까요? 마치 땜이 터지듯 순애는 5년 동안 새 남자에게 당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순애의 어눌한 말투 속에서도 그동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은 분명하고도 고통스럽게 이어졌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지옥 같은 지난 5년의 고통이 마침내 터져나온 겁니다. 명예는 조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조카의 맑은 눈이 텅 비어버린 이유를, 그녀의 여인 몸과 축 늘어진 어깨에 드리워진 그늘의 진짜 이유를 마침내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순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옥 같았던 지난 5년의 이야기는 송명애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비수와 같았죠. 명예는 조카의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미국에서 살아온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원시적이고 잔혹한 폭력이 혈육인 조카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맑고 순수했던 조카의 눈이 왜 그토록 공허해졌는지, 활기 넘치던 몸짓이 왜 그토록 시들어 버렸는지, 그 모든 의문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명예는 깊은 절망과 함께 뜨거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명예는 순애를 끌어안았습니다. 갓 서른된 조카의 여인 어깨는 어린아이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죠. 낯선 이국 땅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느라 피부치 하나 없는 조카를 보살피지 못했다는 자책감,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속을 헤집었습니다. 명예는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모든 계획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국행을 완전히 취소했죠. 지금 조카의 손을 놓는다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게 분명했으니까요. 순애의 이야기가 끝난 뒤 명예는 조카의 손을 꽉 잡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죠. 순애야, 고모가 그 인간들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해줄게. 천하의 못된 놈들. 고모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명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불같은 투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예는 가장 먼저 순애를 지옥 같은 술렁 마을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악하고 폐쇄적인 공간에 순애를 둘 수 없었죠. 가해자들 소나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용납 안 됐죠. 공장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면 소재지에 급하게 월세집을 구하고 급히 이사시켰습니다. 순애는 마을을 떠나는 것을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고모의 굳건한 태도에 의지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술렁골 우렁의 전화에 순애가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한다는 걸 알릴 때 천 씨는 퉁명스럽게 무슨 일인데요? 왜 갑자기? 마치 남 얘기하듯 했죠. 명예는 싸늘하게 조카의 건강 문제라고 둘러댔습니다. 명예는 당장 쫓아가 천 씨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복수에는 치밀한 계획과 냉정한 이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명예가 한 일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명성이 자자한 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민 변호사는 명예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인 성폭력인데다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흉악 범죄죠. 하지만 그런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덮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영화 이끼처럼요. 명예는 순간 미국에서 봤던 영화 이끼가 떠올랐습니다. 영화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에서 그것도 내 조카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슬프기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 확보도 어렵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될 겁니다. 민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에 명예는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간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제 조카의 잃어버린 5년을 그 더러운 놈들한테 반드시 대갚아 줄 겁니다. 명예의 각오와 다짐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순애의 정신과 상담과 성폭력 상담소 방문이 이어졌죠. 순애는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수치심과 공포 그리고 자신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으니까요. 명혜는 순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순애야, 그 일은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고모가 네 옆에 있어줄게. 용기 내서 이야기해줘. 명혜의 진심 어린 위로와 인내 덕분에 순애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어눌한 말투였지만 전문가들은 순애의 진술에서 일관성과 피해 정황의 구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순애가 극심한 트라우마와 심각한 우울 증세를 겪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학대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죠. 상담소 관계자들도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언론의 힘을 빌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 수사와 처벌의 속도가 붙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제가 잘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시면 전화 주세요. 이 사건을 공론화할 테니까요. 명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카의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묻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명혜와 순애는 변호사와 함께 천씨, 마씨, 추씨 세 남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지역 신문사들은 이 사건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영화 이키가 현실로. 시골 마을 지적 장애 여성 수년간 상습 성폭행 당해. 가해자는 마을 유지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사건은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명혜가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공중파 방송국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담당 PD가 이 사건을 주목했습니다. 며칠 뒤 방송에서는 사건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했습니다. 저희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농촌 마을의 이면에 숨겨진 참혹한 진실.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여성이 무려 5년간 마을의 유지들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마을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명목하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지금부터 영화 이끼처럼 뒤덮인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전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매체들은 방송 내용을 퍼나르기에 바빴고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내심도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일명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해 사건의 배경이 된 술렁마을을 찾아냈죠. 이어 술렁골 우렁을 운영하는 천씨, 마씨, 추씨의 신상을 밝혀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분노로 들끓었죠. 비난의 화살은 곧바로 술렁마을을 향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악마 같은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았다고?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인간 말종들. 그렇게 격앙된 반응과 비난이 쏟아졌죠. 술렁골 우렁의 홈페이지는 마비되기 직전이었고 고객 게시판은 순식간에 비난글로 도배되었고요.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렁마을은 한순간에 지옥마을이라는 오명을 자랑스럽게 얻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천씨, 마씨, 추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평소처럼 돈과 권력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죠. 그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합의였습니다. 순애 변호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명예를 회유했죠. 저 아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데 자꾸 이런 일을 들춰내면 더 안 좋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고 아이 치료에 보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명예는 단호했습니다. 돈 따위에 팔아버릴 제 조카의 5년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새 인간이 죗값을 치르고 실형을 살아야만 조카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투지는 식을 줄 몰랐죠. 법정 투쟁이 시작되었고 가해자들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순애가 오히려 유혹했으며 돈을 주니 좋아하더라는 둥.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파렴치한 주장을 펼쳤죠. 그들의 변호인단은 순애의 지적 장애를 빌미로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죠. 명예를 향해서는 조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켜보는 이들의 속이 뒤집히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예는 굴하지 않았죠. 순애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기록과 녹음 파일, 그리고 그동안 명예가 몰래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입증해 나갔습니다. 난장판 같은 법정 싸움이 전국을 들끓게 하는 가운데 더 기가 막힌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고모 명예 덕분에 용기를 얻은 순애의 입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새 인간에게 당한 일만으로도 충분히 참담했지만 순애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술렁마을의 다른 남자들에게도 시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순애의 부모가 죽기를 바란 것처럼 천씨, 마씨, 추씨를 비롯한 마을 남자들은 온갖 협박으로 순애를 건드려왔던 것이죠. 순애는 변호사와 정신과 상담사 앞에서 어눌한 말투로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동네 아저씨들이 돈 10,000원, 20,000원 주면서 몸을 만졌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더 준다고 했어요. 마치 뚝이 터지듯 순애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특정인 몇 명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천씨나 마씨, 추씨 외에도 아저씨들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고 그들이 준 돈의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는 모습에서 그녀가 겪은 성착취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죠. 그들은 돈 몇 푼을 쥐어주며 아무것도 모르는 지적 장애인을 끊임없이 더럽혀왔던 것입니다. 순애의 증언은 세 남자의 성폭행 사건을 넘어 술렁마을 전체의 치부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폭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이문열 작가의 소설 익명의 섬처럼 겉으로는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은밀하게 이어져온 더러운 욕망과 암묵적인 방조, 그리고 익명성에 숨어 저지른 범죄가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애를 돈 몇 푼으로 굴려도 되는 존재로 취급해 왔던 거죠. 전국은 순애의 폭로에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주식회사 술렁골 우렁 홈페이지는 폐쇄되었죠. 기자니 누구니 온갖 언론과 인권단체들이 술렁마을을 연일 찾아와 취재했습니다. 마을은 한순간에 아수라판이 되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마을 어귀에 진을 치고 기자들이 마을 주민들을 쫓아다니며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송순애 씨의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정말 몰랐단 말입니까? 가해자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나 술렁마을 주민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바 없어요.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사건의 피해자인 순애를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같이 어이없고 섬뜩했죠. 속담대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어. 지 어미 아비 죽고 천혜고아가 된 년이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천 사장과 마 부장, 추 부장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그 점잖은 양반들한테 뭐? 딸 같으니까 손녀 같으니까 애잔하니까 귀여워서 잠깐? 등짝 좀 두드려주며 격려했겠지. 순애고 여우 같은 년. 고모 속명에? 고년이 부추긴 거야. 천 사장 돈 많은 거 알고 뜯으려고 작정한 거지. 하여튼 못된 인간들. 돈 때문에 저런 일까지 꾸미다니.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 이기심과 외면은 이 사건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죠. 마치 마을 전체가 썩어가는 시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약자를 탓하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성의 밑바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가해자의 마누라들 또한 겉으로는 한통속이었습니다. 남편들을 향한 비난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칠까봐 전전긍긍했고 마을 여론에 동조하는 척하며 순애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더했죠. 내 남편은 절대로 그런 일 저지를 사람이 아니야. 어리바리한 줄 알았던 순애 고년이 홀린 거야. 겉으로는 남편을 철통같이 방어했죠. 그러나 겉으로만 그럴 뿐 사실 새 여자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남편들은 밖에서만 통 크고 인심후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랑꾼처럼 보였겠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젊었을 때부터 읍내나 면내를 훑고 다니며 술집 여자들을 꿰차고 다니며 마누라들 속개나 썩였던 인간들이었죠. 남들한테는 쉬쉬해서 그렇지
세 여자는 이미 수십 년간 남편들의 바람기와 방탕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그나마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정착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더 가관인 짓을 벌였다는 사실에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특히 천 씨의 아내인 75세의 고을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송순애의 충격적인 폭로로 술렁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언론의 포화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했죠. 특히 천 씨, 마 씨, 추 씨 세 남자의 아내들은 바깥 세상의 지탄을 막아내기 위해 겉으로는 필사적으로 남편들을 방어하는 척했습니다.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죠. 마을 어귀에 진을 친 기자들에게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핏대 세워 항변하기도 했죠. 순애와 고모 명예를 돈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죠. 세상에나 마상에나 돈 때문에 친척인 고모를 끌어들여 멀쩡한 집안 풍비박산 내는 걸 보니 지적 장애? 10살 지능? 그건 연기였어. 우리 모두 고년한테 속은 거야. 순애 고년 여간 내기가 아니야. 아내들의 비난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속은 폭풍 전야처럼 시커멓게 뒤집히고 있었죠. 수십 년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쌓여온 억압과 고통은 이번 사건으로 촉발된 방아쇠가 당겨지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로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천 씨의 아내 고을 씨의 내면은 이미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응어리진 한과 억울함으로 인해 시커먼 숫덩이가 가득 찬 심연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위험 있는 술렁골 우렁 사장의 아내이자 4명의 자녀를 둔 자상한 할머니였지만 그녀의 50년 결혼 생활은 남편 천 씨의 그림자 아래에서 짓밟히고 시들어버린 한 포기 들꽃과 다름없었죠. 젊은 시절부터 천 씨는 술렁마을을 넘어 인근 시내에서도 알아주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시내 다방 마담과 눈이 맞거나 읍내 술집 아가씨들을 꿰차고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은 다반사였죠. 때로는 새벽녘에 만취한 채 낯선 여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죠. 고을 씨는 남편의 외도를 눈뜨고 보면서도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토해내지 못했죠. 속으로 사겨야 했죠. 남편에게 대들면 돌아오는 것은 밥상 뒤엎는 소리와 함께 온몸에 가해지는 폭력뿐이었으니까요. 당시만 해도 아직 어린 아들 둘과 딸 둘의 얼굴을 떠올리면 차마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었죠. 당신은 여자가 이혼하면 살 길이 막막했던 시절이었죠. 바람 피우는 남편은 흔한 일이었고 그러려니 덮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홀로 눈물 짓고 아픈 가슴을 움켜쥐는 것이 고을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외도도 모자라 천 씨는 술에 취하면 폭군으로 변했죠. 여편네가 감히 어디서 잔소리냐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밥상을 통째로 엎어버리기 일쑤였죠. 온갖 욕설과 폭력이 날아왔고 고을 씨는 자식들이 혹여나 볼까봐 숨죽이며 방 안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때로는 맨정신에도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아 고을 씨에게 손찌검하고는 자식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라고까지 했죠. 굴욕감과 수치심에 몸서리쳤지만 고을 씨는 입 밖으로 단 한마디의 원망도 내뱉지 못했죠. 그렇게 숨죽이며 남편의 온갖 만행을 감내해야 했던 세월이 무려 50년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을 씨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또 참는 것이 삶의 방식이자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죠. 마음속 깊은 곳에는 헤아리기 힘든 한과 응어리 그리고 남편을 향한 뼈아픈 증오가 겹겹이 쌓여만 갔죠. 그녀의 가슴놀이 깊은 곳곳에는 꿰맨 상처와 터진 굳은 살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한옥의 마룻바닥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처투성이었으니까요. 고을 씨가 그렇게 참고 살아왔던 이유는 오직 자식들 때문이었죠. 아들 둘, 딸 둘. 4명의 자녀를 둔 고을 씨는 자식들에게 싸우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죠. 무엇보다 압이 없는 후레자식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았죠. 천 씨는 비록 개차반 남편이었지만 사업만큼은 수완이 좋아 돈을 왕창 벌어왔죠. 자식들을 유학까지 보내고 번듯하게 결혼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준 것도 모두 천 씨가 벌어온 돈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을 씨는 자신의 희생이 자식들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믿었죠. 모든 치욕을 덮고 감내해야 했죠. 내 팔자려니. 그저 내 업보려니. 고을 씨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끊임없이 희생해왔죠. 그녀의 삶은 거대한 돌덩이를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번 순애 사건은 달랐습니다. 그토록 잔인하고 추악한 짓을 일삼던 남편이 하다하다 손녀뻘 지적 장애인 순애를 상대로 그 더러운 욕정을 채워왔다는 사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친척이자 오랜 동업자인 마 씨와 추 씨까지 함께 그 끔찍한 짓을 5년 동안이나 이어왔다는 사실이 진작에 눈치는 챘지만 막상 사건으로 터지고 나니 고을 씨의 50년간 억눌려왔던 감정의 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균열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커져만 갔죠. 그녀는 순애의 아픔이 마치 자신의 젊은 날 상처와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힘없고 약한 여자가 남자들의 비열한 욕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온갖 협박과 폭력 속에 순애의 순수한 영혼이 찢겨나가는 모습은 고스란히 50년 전 자신을 포함한 이 시대 수많은 여성의 비극적인 그림자를 보는 듯 했으니까요. 다만 다른 것은 순애는 너무도 나약했다는 사실이죠. 자신은 자식들이라는 삶의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버틸 수 있었지만 순애는 고을 씨의 가슴 속에서는 연민과 함께 증오가 거세게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증오를 넘어 깊은 역겨움과 함께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을 동반했죠. 이 이상은 못 참아 하는 비명이 그녀의 굳게 닫힌 심장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세 남자에 대한 고소와 언론 보도, 그리고 인터넷 여론의 문매가 쏟아지면서 술렁마을은 점차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천 씨의 집은 매일같이 기자들과 취재진이 들락거렸고 텔레비전 카메라와 마이크가 대문 앞에 진을 쳤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비난 전화는 집안을 살얼음판으로 만들었고요. 자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회사 이미지 다 망가지고 네티즌 수사대가 다 까발리는 바람에 우리도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평생을 부모의 그림자 아래 안온하게 살아왔던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현실에 고을 씨는 망연자실했죠. 자식들의 원망과 비난은 고스란히 고을 씨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진작에 이런 아버지를 왜 못 막으셨어요? 왜 저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시는 겁니까? 고을 씨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자식들의 질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평생 학대당하고 희생해왔는데 이제는 그 고통의 대가로 자식들에게까지 죄인이 되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 그녀의 마음은 시궁창 바닥처럼 더럽고 칙칙해져 갔죠.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그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죠. 술렁골 우렁의 사장 천 씨는 이런 상황을 허구한 날 술로 풀었죠. 취하기만 하면 옛날처럼 마누라한테 화풀이했죠. 내가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 당신 관상이 쪽박 관상이라고 했을 때 결혼 포기해야 했어. 다 당신 때문에 이런 꼴 난 거야. 말도 안 되는 억지도 모자라 다시 고을 씨에게 손찌검했죠. 이미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는 늙은 고을 씨는 휘청거리며 쓰러지기 일쑤였죠. 고을 씨는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처럼 남편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냈죠. 그러나 고을 씨 나이 75세. 젊었을 때처럼 폭력을 견디는 건 불가능했죠.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고요. 난장판 속에서 세 남자는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명예와 순애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천문학적이었죠. 순애의 고모 명예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세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합의금을 요구한 거죠. 술렁골 우렁은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요. 수십 년간 일궈온 회사가 한순간에 휘청거렸습니다. 은행은 대출 회수를 종용했고 채권자들은 아우성이었습니다. 결국 천 씨는 자신의 땅을 팔아야 했고 마 씨와 추 씨도 재산을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했죠. 결국 천 씨, 마 씨, 추 씨가 명예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명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 씨 일당이 돈으로 사건을 덮으려 하는 걸 용납 못했으니까요. 명예의 단호한 태도 덕분에 법정 공방은 더욱 격화되었고 세 남자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죠. 그들의 변호인은 순애의 진술 신빙성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의 관심은 이 사건에서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죠. 사회의 비난 여론이 하늘을 찔렀으니까요. 세 인간의 변호인단은 천 씨가 지역 사회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에 초점을 두었죠. 그러나 판사는 지적 장애인이라는 피해자의 특성과 가해자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적지 않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세 남자는 일단 법정 구속되었죠. 그러나 검찰이 형량에 불복하며 항소를 준비하고 변호인 측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 남자는 일단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명예는 긴 싸움에 지쳐가면서도 순애를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의 미국행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였습니다. 세 남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과 억울함과 불만이 가득했죠. 법의 1차 심판은 그들에게 작은 흠집만을 냈을 뿐 죄의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겨우 그런 일 가지고 늙은 사람들 잡아 가두려 들어? 이 나라 법이 웃겨 죽겠구먼.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항변했죠. 마을 주민들은 점차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술렁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차피 순애는 이제 마을에 없으니까. 마을 주민들은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사건을 지우려 노력했죠. 그들이 원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조용함이었으니까요. 보석으로 풀려난 천 씨는 마치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재산 손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잃어버린 돈보다 그의 자존심이 더 크게 상했죠. 이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자괴감, 치욕감이 뒤섞여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빌어먹을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빌어먹을. 그는 자신이 겪은 수모와 치욕을 견디지 못했죠. 그 모든 분노는 오롯이 아내 고을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고을 씨에게 광분한 짐승처럼 날뛰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다 니년 썩은 관상 때문이야. 쪽박 찰 그놈의 관상. 어머니 말씀을 내가 왜 안 들었는지 후회 막급이다 막급.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어?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 내 말이 틀려? 그는 밤마다 그릇들을 깨부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늙은 몸으로 휘청거리면서도 여전한 성질 머리를 보며 고을 씨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희열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감탱이. 네가 평생 남에게 안겨준 고통을 이제 스스로 맛보는구나. 고을 씨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50년간 쌓아온 한과 슬픔, 증오의 감정이 한데 뭉쳐 마치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처럼 변했으니까요. 잠이 오지 않는 새벽. 고을 씨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늙고 병든 얼굴을 한없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눈가에 깊이 팬 주름과 축 늘어진 뺨과 생기 잃은 눈빛.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그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 헤매는 듯한 텅 빈 눈동자만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죠. 팔자련이 하며 체념하고 살았던 50년의 세월은 이제 지옥이 되어 업보처럼 그녀를 옥죄었죠. 순애 사건은 그녀의 굳건했던 인내심의 마지막 실오라기마저 끊어내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의 원망과 세상의 비난 속에서 고을 씨는 문득 이 모든 지긋지긋한 고통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 끝이 무엇이든 이제는 더 이상 참는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의 불꽃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죠. 어둠이 짙게 깔린 술렁마을의 밤은 고요했지만 천 씨의 집안은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천 씨는 구치소에서 보낸 며칠이 마치 평생의 고통이었던 양 모든 분노를 고을 씨에게 쏟아내고 있었죠. 술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모든 분노는 오롯이 아내 고을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날 밤도 천 씨는 대치한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건조기에서 꺼낸 옷들을 개던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천 씨는 고을 씨를 보자마자 이글거리는 눈빛과 함께 소리쳤습니다. 뭘 꼬나봐? 기가 막힌 고을 씨가 헛웃음을 대놓고 터뜨렸습니다. 웃어? 웃어? 이게 완전히 미쳤나? 천 씨의 목소리는 알코올에 쩔어 갈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증오와 적개심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죠. 고을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죠. 이제 더 이상 남편의 폭언에 맞서 싸울 기력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 속에서는 오직 고통과 슬픔만이 휘몰아쳤죠. 그녀의 침묵은 천 씨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왜 이리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어?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는 거실 양주장에서 꼬냑병을 꺼내 따고는 거칠게 들이켰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남편을 투명 인간 취급해?
이어 그는 몸을 돌려 고을 씨에게 다가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살기가 서려 있었죠. 니년이 감히? 50년을 내 돈으로 살았으면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자식들 키웠으면서 감히 나한테? 감히? 천 씨의 손바닥이 고을 씨의 뺨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고을 씨의 고개는 한쪽으로 꺾였고 입술에서는 핏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늙은 고을 씨는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소리를 질렀지만 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 옆구리를 가격했죠. 그의 무자비한 발길질은 늙은 아내의 몸에 사정없이 꽂혔습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지만 고을 씨는 아프다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뼈가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 차갑게 식어갔죠. 고을 씨의 머릿속에서는 주마등처럼 지난 50년 세월이 스쳐 지나갔죠. 젊은 날의 외도와 끊임없는 폭언. 거의 매일 이어지던 폭력. 어린 자식들의 눈앞에서 억지로 지어 보였던 비굴한 미소. 그리고 이번 순회 사건을 통해 드러난 남편의 추악한 민낯. 자식들의 원망과 세상의 비난 속에서 고을 씨는 문득 이 모든 지긋지긋한 고통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더는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을 씨는 쓰러진 채로 천 씨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 씨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뜩였고 입가에는 조롱 섞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늙었어도 여전히 저토록 추하고 비열한 인간이라니. 그 순간 고을 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 씨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폭력과 악행은 자신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계속되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식들 또한 이미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고통스러운 짐은 오롯이 자신만의 몫이라는 사실을. 오직 지독한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새벽녘. 천 씨는 지쳐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지만 고을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고을 씨는 겨우 기다시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화장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 얼굴은 셀 수 없는 멍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옷자락은 피와 먼지로 더럽혀졌고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죠.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공포가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한과 슬픔과 증오의 감정이 한데 뭉쳐 차갑고 단단한 돌덩이처럼 변해버린 듯 했습니다. 고을 씨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눈두덩은 시퍼렇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 너덜너덜해진 상처투성이 얼굴.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초점이 사라진 텅 빈 눈동자. 흐느끼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녀는 거울 속 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죠. 피투성이 멍투성이로 변해버린 모습은 마치 처참하게 버려진 낡은 인형과 같았죠. 젊은 시절 고왔던 얼굴이 폭력과 세월에 깎여 늙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죠. 내 팔자. 지긋지긋하다. 이 악몽 같은 인생은 언제 끝나는가. 고통은 이제 몸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올랐습니다. 이 이상은 못 참아 하는 비명 같은 소리가 그녀의 굳게 닫힌 심장을 헤집고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4시. 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고을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천 씨가 어젯밤 난동을 부리다 내팽개친 부엌칼이 섬뜩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칼날은 고을 씨의 손바닥에 차가운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이 늙은 고을 씨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듯 했죠.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려 왔던 분노와 증오. 그리고 참담한 슬픔이 그 칼끝에 몽당 실려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치 오랜 숙제를 끝내려는 듯 칼을 든 손에 전혀 떨림 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천 씨가 골아떨어져 잠든 방. 술 냄새와 노인의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탁하게 그녀를 감쌌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이었던 천 씨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고는 천 씨의 얼굴에는 세상 모르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죠. 고을 씨의 눈에서는 마지막 남은 눈물 한 방울마저 말라붙는 것 같았죠. 이제 이 모든 고통을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칼날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새벽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울음 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죠. 천 씨의 머리맡에 앉은 고을 씨가 두 손으로 꽉 잡은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안방은 처참한 피칠갑이 되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고을 씨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112입니다. 어떤 일이시죠? 고을 씨는 목에 걸린 가래를 삼키듯 모든 힘을 다 쥐어짜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더없이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영감을 방금 죽였어요. 네? 뭐라고요? 내가 영감을 방금 죽였다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견 댓글 주시면 반드시 답글 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